아침 햇살이 살짝 스며드는 창가 옆, 당신은 서서히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불을 걷고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걸 느끼죠. 발을 바닥에 디딜 때마다 우두둑 소리가 나고 잠시 서 있어야만 움직임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 느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관절의 굳음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사실 아침마다 찾아오는 이 무릎 뻣뻣함은 단순한 노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밤새 몸이 쉬는 동안 무릎 관절 속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고 주변 근육이 약간 경직됩니다. 이때 작은 염증 반응이 함께 있으면 아침에 움직이기 전까지 관절이 잠시 잠에서 깨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의학적으로 이를 조조강직, 제차저창증이라고 부르는데 퇴행성 관절염뿐 아니라 류머티즘성 질환, 심지어는 체내대사 문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환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드니 당연한 거지요 하고 그냥 넘기셨다가 1년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오셨습니다. 반대로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조정한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무릎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죠. 바로 이 차이가 무릎 건강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무릎 뻣뻣함은 날씨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기온이 떨어질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관절 주위 압력 변화와 혈액순환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도 기압 변화와 관절 통증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공통 경험인 만큼 관리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무릎 뻣뻣함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한 준비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침대 옆에서 앉은 상태로 무릎을 가볍게 펴고 구부리는 동작을 셔넷 1보에 반복하거나 발목을 돌려 혈액순환을 돕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무릎 관절에게 점성을 높여주고 주변 근육을 깨워 아침 첫걸음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무릎이 뻣뻣하거나 불편하다면 잠시 멈추고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보세요. 혈액이 돌고 관절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주 사소한 실천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무릎의 수명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릎 뻣뻣함이 단순 노화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연골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릎 건강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죠. 당신의 무릎 속에는 얇고 투명한 쿠션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골입니다. 이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은 서서히 닳고 그 표면이 매끄럽지 않게 변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에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골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짧은 시간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덜컥하거나 뚝 하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소리만 나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관절 내부 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 소리가 항상 병의 신호는 아니지만 통증이나 불편함이 동반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평소보다 무릎이 빨리 피로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30분 걷고 나서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묵직하거나 욱신거린다면 연골 표면의 변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통증의 위치입니다. 무릎 앞쪽이 아닌 안쪽이나 바깥쪽 깊은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연골 손상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내릴 때의 미묘한 불균형감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한쪽이 더 힘들거나 내려올 때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이는 연골이 특정 방향에서 마모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비대칭적인 통증 패턴이 조기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1년 전부터 계단 내려올 때만 무릎이 조금 아팠다고 합니다.
그냥 살짝 삐끗했나 보다 하고 참고 지냈는데 6개월 뒤 MRI를 찍어보니 연골이 30% 이상 닳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다른 환자는 계단에서의 미묘한 통증을 느끼자마자 검사를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5년째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골 손상 초기에는 통증보다 부드러움의 상실이 먼저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움직일 때 예전처럼 매끄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걸리는 듯하거나 미세한 마찰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드러움의 상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의학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느끼는 작은 차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무릎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들어 올리고 무릎을 천천히 펴보세요. 이때 무릎 속에서 서걱서걱하는 느낌이나 소리가 난다면 관절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연골 표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정확한 진단을 대신할 수 없지만 자기 몸의 변화를 인지하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결국 무릎 건강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지만 조기에 관리하면 수년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상한 소리와 미묘한 불편함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신호를 느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어떤 무릎 통증이 회복의 신호이고 어떤 통증이 병원의 경고등인지 구분하는 법입니다. 무릎 통증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통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좋은 통증, 다른 하나는 나쁜 통증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구분이 회복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좋은 통증입니다. 좋은 통증은 보통 운동 후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걷거나 근력 운동을 한 뒤에 무릎 주변 근육이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통증은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때 통증은 대개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운동을 해도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나쁜 통증은 시기와 강도가 다릅니다. 나쁜 통증은 운동 중이거나 직후에 갑자기 발생하며 휴식을 취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한 붓기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염증 반응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점차 다른 부위, 허벅지, 종아리, 발목으로 퍼지는 경우에도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사례를 봅니다.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주말에 산책을 하고 난 뒤 무릎이 조금 아팠는데 좋은 통증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줄지 않고 오히려 계단을 내려갈 때 심해졌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반월산 견골판에 작은 파열이 있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나쁜 통증임을 인지하고 바로 진료를 받았다면 수술 대신 재활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증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좋은 통증은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만 나타나고 휴식 후 완화됩니다. 반면 나쁜 통증은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렵고 점점 빈도가 늘어나거나 강도가 세집니다. 또한 붓기와 열감 여부도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운동 후 살짝 뻐근한 것은 괜찮지만 무릎이 눈에 띄게 부어오르거나 만졌을 때 뜨거운 느낌이 든다면 이는 관절 내부의 염증 또는 손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통증을 적색 신호로 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통증에 대한 인식은 개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통증 강도에도 괜찮다고 느끼고 또 어떤 분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괜찮다고 판단하는 쪽이 병을 더 키울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참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어서 통증을 억누르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만큼은 참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운동 후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는 통증은 좋은 통증, 반면 휴식에도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통증은 나쁜 통증입니다. 그리고 나쁜 통증이 의심되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나쁜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관절 윤활유를 스스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무릎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려면 오일이 필요하듯 무릎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이려면 윤활액, 활액, 이 충분히 분비돼야 합니다. 이 윤활액은 연골 표면을 코팅해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활액의 양과 점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서걱서걱하는 느낌이 들거나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관절 윤활유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5분의 무릎 워밍업 루틴입니다. 운동이라 해서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고강도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부드럽고 반복적인 동작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 올립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졌을 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3초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10회씩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을 활성화해 무릎을 안정시키고 관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같은 자세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돌립니다. 발목 주변의 혈류가 좋아지면 무릎까지 온기가 전해져 관절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허리를 너무 굽히지 말고 무릎과 허벅지가 가슴에 가깝게 닿도록 부드럽게 당깁니다. 좌우 각 5회 반복하면 무릎 관절 주위 인대와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은 합쳐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환자들이 몇 주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변화를 체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절은 움직일수록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활액이 잘 돌지 않고 연골에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더 쉽게 손상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이 이미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이 루틴을 피해야 합니다.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관절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냉찜질과 휴식 후 통증이 완화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액의 점성이 운동 직후에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엔진을 켜면 오일이 순환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 효과가 오래 지속되려면 하루 한 번의 짧은 루틴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분은 핑계로 버릴 수도 있고 습관으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 5분의 투자로 무릎의 윤활유를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그 결과는 수년 뒤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관절에 필요한 영양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무리 윤활유를 만들어도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하다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이 무릎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을 근육 만드는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이 훨씬 넓습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인대, 연골, 그리고 관절 주변의 미세한 조직들 모두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고 관절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다리 기둥이 약해진 의자가 쉽게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햄스트링은 무릎을 감싸며 보호하는 자연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단백질 부족으로 약해지면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고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린 뒤 계단 오르내림이 한결 편해졌다는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성인은 체중 1kg당 11.2개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6.72군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하루 3끼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육 합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는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무릎의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을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의사 상담 후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인대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 합성이 촉진됩니다. 예를 들어 계란찜이나 두부를 먹을 때 오렌지나 키위를 곁들이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노년층 단백질 권장량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체중 1kg당 1.5고까지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장 부담과 소화 효율을 고려하면 개인별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무릎 건강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윤활유가 아무리 충분해도 기둥이 약하면 건물이 무너지듯 근육과 인대가 튼튼해야 무릎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 중에는 이런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의외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챙기고 윤활유를 만드는 동작까지 실천한다 해도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습관이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안 해도 나쁜 습관은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하나씩 짚어보면 무릎의 치명적인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쪼그려 앉기입니다. 한국의 전통 생활 방식에서는 쪼그려 앉아 김치를 담그거나 바닥에서 일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그 빈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집안일이나 정원 손질을 할 때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자세가 무릎 관절에 체중의 7-8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하면 마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을 쿵 하고 디디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무릎에 훨씬 큰 충격을 줍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이 체중의 3-4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발바닥 전체가 아니라 앞꿈치로만 착지해 충격을 그대로 관절에 전달합니다. 이 습관은 특히 무릎 안쪽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장시간 버스 기차 여행을 할 때 혹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때 무릎을 90도로 굽힌 채로 오래 있으면 관절 속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관절액도 잘 돌지 않아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조조강직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습관의 누적 효과를 자주 목격합니다.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딘 이유가 평생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티를 할 때 쪼그려 앉았고 계단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반면 같은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는 이런 습관을 철저히 고치고 6개월 만에 거의 통증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나쁜 습관들이 대부분 편리함이나 익숙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자세와 행동을 반복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고치는 팁을 드리자면 쪼그려 앉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신 작은 의자나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속도를 줄이며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착지하세요.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한다면 30분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무릎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더라도 나쁜 습관을 계속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나쁜 습관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무릎을 도와주는 좋은 습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 음식 속에 숨어있는 무릎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과학적으로도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비싼 영양제로 파는 성분들이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끓이던 국과 반찬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도가니탕입니다. 도가니는 소의 무릎 관절 부위로 콜라겐과 콘드로이틴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연골의 탄력과 수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콜라겐은 인대와 관절 주변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콘드로이틴은 관절에게 점도를 높여 마찰을 줄입니다. 다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므로 하루 3끼 연속으로 먹는 것보다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보충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역국과 다시마입니다. 바다 채소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한겸작용을 해 관절의 붓기와 열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가공된 건강 보조제보다 다시마나 미역을 국물 요리에 자주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세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비타민 K2가 풍부해 뼈의 칼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청국장 속의 폴리글루탐산이 관절 염증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짠맛이 강할 수 있으니 소금이나 된장량을 줄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멸치와 작은 생선류입니다. 멸치에는 칼슘뿐 아니라 인,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뼈와 연골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특히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은 무릎 관절 지지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전통 음식들이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식사 습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 요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늘고 미네랄이 보충됩니다. 또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해 영양 흡수 효율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이유로 특정 음식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가니탕만 자주 먹다 보면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하지만 비타민과 섬유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1, 2회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비싼 수입 건강식품보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국 한 그릇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전통의 지혜를 뒤늦게 증명해줄 뿐입니다. 이제 음식으로 무릎을 지켰다면 다음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 걷기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걷기가 무릎에 정말 좋은지 아니면 해로운지에 대한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걷기는 때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되지만 잘못하면 연골 마모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걷기의 장점을 살펴봅시다. 걷기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액 순환을 촉진해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 혈액순환을 전신적으로 개선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평지 걷기는 관절에 주는 충격이 적어 무릎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걷기가 무릎에 해롭다는 말이 나올까요? 문제는 걷는 환경과 방법입니다. 울퉁불퉁한 길, 경사가 심한 오르막과 내리막,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장시간 걷는 것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이 체중의 3~4배 하중을 받게 되는데 이미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하중이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걷기의 또 다른 함정은 무리한 목표 설정입니다.
하루 10,000보, 20,000보를 목표로 세우고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나타난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 것은 나쁜 통증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무릎에 좋은 걷기는 거리가 아니라 질이 우선입니다.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아스팔트보다 탄성이 있는 트랙이나 잔디길이 무릎 부담을 줄입니다. 2. 중간 속도로 걸으세요. 너무 빠르게 걷는 것보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3. 충분한 워밍업을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5분 무릎 루틴을 걷기 전에 하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4. 걷는 시간은 처음에는 하루 2030분, 주 3회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또 하나 덜 알려진 사실은 보폭이 무릎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폭이 너무 크면 무릎이 펴지는 순간 충격이 커지고 보폭이 너무 짧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적당한 보폭은 본인의 평소 걸음보다 약간 좁게 잡고 무릎을 완전히 잠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걷기에 효과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관절염 환자도 규칙적인 걷기를 하면 연골 두께 감소가 늦춰진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증 관절염 환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걷기는 누구나 언제나 좋은 운동이 아니라 무릎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걷기는 무릎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무릎이 싫어하는 환경과 속도를 피하세요. 이제 걷기처럼 간단하지만 무릎에 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관리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온찜질과 냉찜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떤 찜질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 다음에서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처법 중 하나가 찜질입니다. 그런데 온찜질과 냉찜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냉찜질입니다. 냉찜질은 주로 급성 통증이나 부상 직후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삐끗했거나 갑자기 붓고 열감이 생겼을 때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혈관을 수축시켜 부종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이때는 현대 15분 정도만 적용하고 피부에 직접 얼음을 대지 말고 수건을 한 겹 감싸서 사용해야 피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좋습니다. 만성적인 관절 뻣뻣함이나 오래된 통증 혹은 운동 전 준비 단계에서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무릎이 뻣뻣할 때나 하루 활동 후 관절이 굳은 느낌이 들 때 온찜질을 하면 관절액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온찜질은 15-20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거운 온도는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무릎 상태가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부었으며 만졌을 때 뜨거움이 느껴진다. 냉찜질. 며칠 이상 지속된 뻣뻣함과 묵직한 통증, 붓기 없음. 온찜질 흥미로운 점은 일부 상황에서는 온 냉찜질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조요법이라고 하는데 혈관을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게 만들어 혈류를 촉진하고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급성 부상 직후에는 권장되지 않으며 주로 회복기나 만성 통증에 더 적합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상태에서 온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염증 반응이 오히려 심해져 통증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만성 통증인데도 계속 냉찜질만 하면 관절이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온 냉찜질 도구는 꼭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수건, 찬물에 적신 얼음팩, 전자레인지에 든 쌀주머니 등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상 직후 급성 염증, 냉찜질, 만성 뻣뻣함, 회복기, 온찜질, 혈류 개선 회복 촉진, 대조요법,
이제 무릎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다음에서 왜 체중 조절이 무릎을 살리는 지름길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이야기할 때 체중 관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체중의 약 1.5배, 계단을 오를 때는 23배, 내려올 때는 무려 34배의 하중이 무릎에 걸립니다. 체중이 70kg이라면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 하나가 약 280kg의 압력을 받는 셈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왜 체중 조절이 무릎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체중을 1kg 줄이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약 4kg로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단 5kg만 감량해도 무릎이 받는 압력은 20kg 이상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체중 감량을 단순히 몸무게 숫자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한 채 지방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육은 무릎 관절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굶어서 살을 빼면 오히려 무릎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저강도 유산소 운동, 수영,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처럼 무릎에 충격을 덜 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2. 근력 운동 병행,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같은 체중이라도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식단 조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단순당과 포화지방을 줄입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사실은 체중 분포도 무릎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복부지방이 많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무릎 앞쪽에 더 큰 하중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체 체중이 아니라 복부 둘레를 줄이는 것도 무릎 건강에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식단 조절과 실내 자전거 운동을 병행해 체중을 6kg 감량하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MRI상에서도 관절, 주변 부종이 완화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체중 조절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예전보다 살이 잘 찌고 잘 안 빠집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누적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하루 식사에서 탄산음료와 과자를 빼고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1.6kg 감량이 가능합니다. 무릎을 살리는 체중 관리는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의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작은 습관을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무릎 하중을 줄이는 토대를 만들었으니 다음 단계는 무릎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릎 근력 강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핵심은 바로 근력 강화입니다. 연골과 인대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것을 감싸고 지탱하는 근육이 약하면 무릎은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은 무릎의 외벽 역할을 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좋은 소식은 무릎 근력은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몇 가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루틴을 소개합니다. 1. 의자 스쿼트 등이 곧은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의자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완전히 앉지 않고 23cm 전에 멈추면 허벅지 근육이 더 자극됩니다. 10-12회, 하루 2세 3세트가 적당합니다. 2. 벽에 기대어 앉기 월시스. 벽에 등을 붙이고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앉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2030초부터 시작해 점점 시간을 늘립니다. 허벅지 앞 근육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발목 밴드 걷기 탄력 밴드를 발목에 걸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옆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엉덩이 옆 근육, 중둔근을 강화해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4. 종아리 들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종아리 근육은 무릎뿐 아니라 발목 안정에도 중요합니다. 15-20회,
하루 2세트 이상이 좋습니다. 이 루틴은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중단하고 상태가 좋아진 후 다시 시작하세요. 한 가지 덜 알려진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하면 무릎 관절액의 순환이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관절액이 연골 표면을 고르게 덮어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쉬기만 하면 오히려 무릎을 지켜주는 근육이 사라집니다. 쉬는 것과 강화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한데 묶어 통증 없는 내일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무릎을 잠시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뻣뻣함,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묵직함,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의 불편함. 이런 감각들은 무릎이 보내는 작은 편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그 편지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릎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의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옆에서 다리를 쭉 뻗는 스트레칭, 계단을 내려올 때 속도를 줄이는 습관, 하루 한 끼에 단백질을 꼭 챙기는 식단, 그리고 무릎에 맞는 걷기 환경을 선택하는 지혜.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몇 년 뒤에도 당신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해도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지금의 통증이 내일은 덜할 수 있고 내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기억하세요. 우리의 관절과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변화도 매일 반복하면 무릎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보답합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은 당신의 발걸음을 지켜온 충실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주세요. 그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 효과는 당신의 남은 세월을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조용히 무릎을 주물러 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곧 당신의 내일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